무려 30년간 우리의 하늘을 지켜줬던 F4가 올해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팬텀은 90년대까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그만큼 공중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은 물론 장사정포와 같은 재래식 전력이 현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열강에선 5세대 전투기 도입과 동시에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진척을 보이니 이런 근심 어린 시선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은 이를 타개할 우리 군의 미래 전투기 전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걱정은 기우일 뿐 우리 군은 이미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양산체제에 돌입했을 뿐 아니라 양과 질적인 면에서의 세대 교체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냉전이 절정이던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F4 팬텀은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5세대 스텔스인 F-22나 F-35에 해당할 정도로 막강한 위력에 비행 성능 및 공대공, 공대지 등 모든 능력에서 동시대 전투기를 압살하는 압도적인 성능의 핵폭탄 투하 능력까지 자랑했습니다. 1980년대에서 팬텀의 위력은 이어졌는데요. 7.25톤에 달하는 강력한 무장 능력과 고성능 레이더 및 항법장치 등을 갖춰 서방 세계 공군을 대표하는 전투기로 활약했습니다. 이런 전투기가 한국에 도입된 계기도 흥미로운데요. 미국에서 팬텀의 전력 배치가 본격화된 1968년은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시기였습니다. 더구나 삼척, 울진 무장공비 사건 등도 연이어 일어나게 되는데요. 국내외 도발의 위협을 느낀 한국 정부는 당시 베트남에 파병 중이었던 국군의 철군을 고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도 대한민국 국군이 철군한다면 대외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기에 한국 정부를 달래기 위해 팬텀 공급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공군력 증강 5개년 계획서 공표와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팬텀 6기를 무상임대 형식으로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처음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공군 전력이 역전되는 역사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팬텀을 들여오기 전만 해도 북한 공군력은 한국 공군보다 수적으로 2배 이상인데다 성능 면에서도 우수한 미그 계열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북한에 배치된 작전기지의 면면을 살펴보면 주요 장비 및 시설물이 모두 엄체화 또는 지하화되어 있어 우리 군이 보유했던 항공전력으로는 대항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북한 공군은 출격 명령 5분 내에 전투기 150대를 출격, 한반도를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 우위도 잠시 우리 군에 임대되었던 팬텀 18대는 모두 가격 무료, 기간 무기한의 조건으로 임차되었음에도 미국은 베트남전이 끝나자 토사구 팬급의 태도 변화를 보입니다. 무상 임대했던 F-4D 18대의 반납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에 공군 전력의 감소를 우려한 정부는 1975년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성금 163억 원을 모아 팬텀 5대를 구매했고 공군은 전투기 편대의 이름을 필승편대로 명명했습니다. 이후 공군은 F-4D를 추가 도입했고 대구 제2전투비행단에서 F-4D 74대, 팬텀의 고향으로 불리는 청주 비행단에 95대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등 팬텀은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전두환 군부는 북한에 보복하겠다며 청주기지에 F-4E 전투기로 구성된 살수대기 부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는 그만큼 군 수뇌부가 F-4E 팬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공군은 F-4를 개조한 RF-4C 정찰기 18대를 1989년과 1990년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했는데요. 이 정찰기는 군사분계선 상공이 떠서 북한군의 현황과 정보 수집에 적극 활용되었고 2014년 6월 모체인 F-4보다 먼저 퇴역했습니다. 그리고 F-4의 퇴역 시기 역시 눈앞에 다가옴으로써 우리 공군의 전력 공백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발행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자산은 410여 대로 이 가운데 F-35A, F-15K 등
고사양의 하이급 전투기는 100여 대 수준으로 계획 대비 20여 대가 부족한 상황이며 나머지 전투기들도 F5 및 F4와 같은 노후화된 기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후 기체에 퇴역이 마무리되는 2025년경엔 공군의 전투기 자산이 갈수록 감소, 공군 보유 전투기 수량이 350여 대까지 줄어드는데요. 이는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현실에 역행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군은 지난 2015년 F4와 F5 전투기의 완전한 퇴역 시기를 2024년과 2030년으로 5년씩 각각 연장한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군이 적정 보유 대수로 설정해온 430여 대와 비교하면 80여 대가 부족해 전투기 전력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F4 팬텀의 완전 퇴역은 2019년에서 2024년으로 F5 타이거는 2025년에서 2030년으로 각각 연장됐는데요. 대신 현재 KF-21의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큼 2030년대에 가서는 적정 보유 대수에 근접한 400여 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향적인 규모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노후 전투기 200여 대가 빠진 공백은 KF-X로 채울 것이며 F-35급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도 문제없이 진행 중입니다. 노후 기체의 퇴역이 마무리되는 2030년대 초반에도 한국 공군은 주변국들의 공군 전력과 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국가별 F-16이나 F-15와 같은 4세대 이상급의 전투기 보유 규모를 살펴보면 일본 412대, 중국 1000여 대, 북한 20여 대, 그리고 한국이 409대로 북한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고 일본과는 비슷하며 중국에는 밀리는 형상입니다. 일본은 비슷하고 중국은 나라 크기만큼 물량만큼은 우세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사실상 비교가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통계일 뿐 세대 차이로 대표되는 전투기의 질적 성능까지 본다면 한국은 안심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전투기는 성능에 따라 레이더와 컴퓨터 성능을 갖춘 4세대 전투기,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전투기, 무인기와 AI 기술로 대표되는 6세대 전투기로 나뉘는데요. 대한민국의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KF-21은 일반적인 4세대 전투기보다 뛰어난 기동성과 공격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잠자리의 눈처럼 천여 개의 작은 레이더로 구성돼 동시에 여러 대의 적전투기와 공중, 지상, 해상의 표적을 식별해 공격할 수 있는 에이사 레이더까지 탑재했지만 스텔스 성능이 부족해 5세대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오직 2030년 중반 이후 개량된 생산품 블록3부터 본격적인 스텔스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스텔스기 기준으로 한국은 주변국에 크게 밀리는 형세입니다. 2030년대 초반 한국은 보유 전투기의 20%에 해당되는 80대 전투기가 스텔스기인데 반해 일본은 147대, 중국은 200에서 300여 대를 개발 도입할 전망입니다. 한국이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13의 항공전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수치인데요. 중국은 미국 F-22 스텔스기를 모방했으나 자체 개발했다고 우기는 제니10 스텔스기 40여 대를 이미 실전 배치했으며 앞으로도 최대 300대를 확보할 전망입니다. 항모형 함재기로 탑재될 젠31도 개발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난 5일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는 2024년 중국 국방비가 전년도 대비 6.8% 증가한다고 전했는데요. 항공모함과 탑재기인 젠31 스텔스 기체 제니10의 대량 생산과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역시 스텔스 전투기 147대를 보유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미 일부를 실전 배치해둔 상태입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4세대 전투기 20여 대에 2에서 3세대 전투기로 간신히 머릿수만 채우고 있는 만큼 스텔스 전투기 개발이나 도입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핵자산과 핵무기를 탑재한 채 이동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의 위협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데요. 지난해 스웨덴 외교부 산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수를 최대 40개, 핵무기 보유 수량은 최대 100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이동식 발사 차량에 핵무기를 탑재한 뒤 필요할 때 꺼내 쏘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제한된 스텔스 성능을 가진
현재의 4.5세대 전투기로는 타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심 지휘 시설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촘촘한 북한 방공망을 뚫고 침투한 전투기가 마지막 순간 목표물을 확인하고 발사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요. 당연히 스텔스 기체가 아니라면 기대하기 어려운 작전입니다. 미 공군 실험에 따르면 4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와 벌인 모의교전에서 5세대 전투기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격추되는 등 전투기 성능 측면에서의 세대 차이가 통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공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북한 전투기 차단 및 방공망 파괴, 핵무기 등 전략무기와 핵심 시설 및 지휘부 타격, 장사정포 등에 맞설 대화력전 대비 주변국 위협 대응을 고려해 대략 전투기 430대 정도를 적정 보유 수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히 양적인 전투기 수량을 고집하던 관성을 벗어나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스텔스 성능의 5세대 전투기는 현재일 뿐 다가올 미래가 아니기 때문이며 6세대 전투기 개발도 벌써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은 2018년 미 공군연구소가 공개한 영상에서 F-35A 전투기 한 대가 윙맨이라 불리는 무인 전투기 6대를 이끌고 적 방공무기를 파괴하는 가상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무인기가 인간 편대장을 도와 충성스러운 호위기의 역할을 한 것이죠. 호주와 공동으로 개발한 무인기도 지난해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도 무인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2030년대 후반을 실전 배치를 목표로 두고 무인기의 레이저포와 사이버 공격 능력 탑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치열해진 경쟁만큼 대한민국의 갈 길도 바빠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위협적인 주변국들에 맞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미래의 현대전에 대비하려면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이상급의 전투기를 기본으로 한 공군 전력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투자와 함께 시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미래 위험 요소와 이에 대응할 무기 보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군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의 첫 국산 전투기 KF-21이 호주에 수출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방사청이 지난해 5월 21일 정보 공개를 통해 주한호주 무관부에 보라매 사업에 대한 설명 협조를 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정보만으로 KF-21의 호주 수출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와 함께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같은 날 방위사업청의 해당 부서는 제10차 한국-호주 방산업력 공동회의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으며 이로부터 2개월 후 실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13일 K9 수출의 최종 계약이 날인되고 방위산업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졌음이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요. 즉 이러한 내용의 협의가 진행됐다면 대한민국이 호주의 KF-21 구입을 타진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14일에는 호주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에 대한 참석 요청 자료가 배부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라면 KF-21의 수출이 성사될지 여부와 별개로 한국이 호주에 KF-21을 판매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수출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호주군은 노후화된 FA-18AB 레거시 호넷을 퇴역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도입하기로 한 F-35A가 연달아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로 인해 최근 주력으로 운용 중인 FA-182F 슈퍼호넷에 과중한 임무 부담이 가해져 기체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FA-18 계열 전투기를 제작한 보잉의 몰상식한 갑질에 더해 언제 보잉이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산 무기만 사용하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호주에서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저렴하고 우수한 데다 FA-18의 상위 호언이라고 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제안한다면 구매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에 기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KF-X 사업의 분담금으로 우리 속을 썩이던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니는 한국이 인니를 버리고 호주를 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그리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접해 있는 호주의 군사력 팽창이 인니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와 호주
호주는 인니가 독립한 20세기 중반 이후로 계속 갈등을 빚어왔던 나라입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분쟁에서는 영연방 국가인 말레이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참가한 호주군 중 사상자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또 비교적 최근까지 기독교 국가인 동티모르의 독립을 두고 두 나라가 첨예하게 충돌하기도 했는데 1975년에는 인니군이 호주 기자 5명의 목숨을 끊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동티모르가 독립하면서 양극의 갈등은 극에 달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중재 나선 뒤에야 겨우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는 두 국가 모두와 친분이 깊고 동티모르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인도네시안들은 한국이 KFX 사업에서 인니 대신 호주를 KFX 사업의 파트너로 끌어들일 경우 지역 내 안보 균형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두 나라의 이런 기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니가 36대의 라팔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이 뒤통수를 쳤으니 명분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 입장에서는 라팔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전액을 대출로 떼우려다 대출을 거절당할 정도로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 인니에 언제까지고 매달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연이은 전투기 추락 사건으로 KF-21의 추가 양산에 대한 여론의 힘이 더해지면서 인니의 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군 소속 노후 전투기의 대체입니다. 지난 1월 11일 F5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기령 40년을 초과한 F5 계열 항공기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반드시 필요한 임무를 제외한 모든 군용기 운항을 중지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는데 지난 1월 31일 국내 한 언론을 통해 계획 중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이 대안에 따르면 우리 공군은 2024년까지 FA-50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2026년 양산될 KF-21 블록1의 도입 대수를 40대에서 60대로 조정합니다. 또 하이급 전력의 완편을 위해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데요. 이를 통해 2010년대 중반까지 60대의 추가 기체를 확보해 F4와 F5 등의 구형 기체를 전면 퇴役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전술기의 숫자를 400여 대 중반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노후 전투기를 전부 교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KF-21 보람의 도입부터 문제입니다. 공군은 원래 2026년부터 KF-21 블록1 40대를 선도입한 뒤 뒤이어 80대에 KF-21 보람의 블록2를 양산해 120대의 KF-21을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은 블록1 20대를 늘려 빠르게 도입하는 대신 블록2의 수량을 80대에서 60대로 줄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만큼 전력 감소가 필연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FA-50 도입도 문제입니다. 사실 20대로는 F5를 대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감소한 로급 전력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입니다. 만약 F4와 F5가 모두 퇴역할 경우 로급 기체의 수가 100대에 못 미치게 되는데요. 로급 전투기가 초기 임무와 긴급 출격에 자주 쓰이는 군의 필수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출된 계획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나마 제대로 전력이 늘어나는 것은 F-35A 20대 추가 도입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최근 F-35가 연달아 추락하면서 F-35의 성능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난 1월 31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J 한 대가 추락하면서 미제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크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설령 F-35A가 결함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에 공개된 노후 전투기 퇴역 방안은 노후 전투기만 퇴역할 뿐 우리 공군의 근본적인 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애당초 최근급 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400여 대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적인 전력 감소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공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대라도 많은 전술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로 최근 있었던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했는데요. 이때 해당 회의에서 한 국회의원이 우리 군의 적정 작전기 보유 수량이 크게 모자라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군이 지난 2005년 한국국방연구원이 제시한 대한민국 공군작전기의 적정 수량인 430대를 따르려다가 전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였는데요. 대화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 미국 랜드연구소가 제시한 한국 공군의 적정 전력은 전술기 500에서 600대였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군이 건설 중인 400여 대 규모로는 한반도를 수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조차도 예전 자료에 근거한 추산치이며 팽창한 중국의 전력과 늘어난 북한의 진지들을 따져보면 필요한 작전기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던 국회의원이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에게 전력 부족 문제에 대한 공군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군참모총장은 기다렸던 듯이 국방대학교와 공군이 별도로 연구한 결과 적어도 700대의 작전기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는데요. 정리하자면 공군은 전술기 400여 대로 우리 영공을 수호하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군은 어째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거물 전투기를 퇴역시키지 않고 작전기의 대수를 400대 안팎으로 고정시켰던 것일까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공군이 국민들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과 일본이 5세대 스텔스기의 대량 도입을 선언하고 연달은 추락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우리 공군의 작전기 부족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북한만 적으로 둔 기존 작계대로라면 공군이 북한을 압살할 게 당연하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또 우리 공군은 우리의 공군 전투력이 북한 대비 막강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펼쳐왔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공군이 수차례 작전기 보유 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음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예산 확보에 실패하고 만 것인데요. 이는 달리 말하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국회가 움직인다면 공군 역시 적극적으로 700대 규모의 작전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공군의 전력 확충을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돈이 들어도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당장 KF-21 보람에 120대를 도입하는데 8조 원이 듭니다.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판에 전술기 700대를 확보하려면 못해도 수십조가 들 것이 뻔한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무리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더 많은 국산 작전기를 특히 KF-21을 추가로 더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일 간부기 때문에 양산 단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KF-21 보라매의 추가 양산을 결정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KF-21 보라매가 성공하지 못하면 유럽의 군사강국 독일처럼 치욕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1월 28일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참가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프랑스가 독일을 동등한 파트너로 취급하지 않았다는데 불만을 품은 게 원인이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 사업인 FCAS에서 항공 관련 역량이 부족한 독일의 이권이 적어지자 독일이 프랑스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인 독일의 압력에도 프랑스는 단호하게 독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 협상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독일이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또 여차하면 사업을 깨고 독자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프랑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계 군 전문가들은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없는 독일이 라팔 전투기를 연달아 수출하며 항공 기술력을 입증한 프랑스에 휘둘릴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KF-21 보라매의 양산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KF-X 사업의 성공에 KF-21 보라매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장이 프랑스처럼 인니나 호주를 끌어들여 주도적인 위치를 가질지 아니면 독일처럼 항공기술을 가진 나라들에 끌려다닐지가 갈린다는 것인데요. 21세기에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절대불변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익을 지키려면 국산 전투기로 무장한 강력한 공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